여러분들 2차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인원 생명 추상에 대한 화가들을 하는데요. 이 추상이라 보니까 저도 좀 어렵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색만 볼 때는 색감들이 그 배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예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 화가들이 붓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물감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번짐으로 하는 이런 추상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그렇게 했다는 게 좀 획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덧칠을 칠하지 않고 그냥 이 천하고 물감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이용을 해서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 그것들도 또 특이한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 마크 로스코입니다. 이 마크 로스코는 이 그 삶을 다루고 있는 이런 연극 레드의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또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기도 한 화가이죠. 마크 로스코는 추상회화의 이런 본질과 형상의 그런 혁명을 일으킨 미국인 화가 세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가들도 보면 이런 현대나 이런 추상, 현대 추상 이런 회화들은 그 전에는 우리가 50년대 전에는 대부분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화가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이 50년대 이후에는 이 미국에 있는 화가들이 굉장히 혁명을 일으키고 또 미국에 있는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크 로스코도 이 추상회화의 이런 그 미국인 화가 세대에 속합니다. 45년에 걸친 이 마크 로스코의 활동 시기는 리얼리즘 시기, 초현실주의 시기, 과도기, 고전주의 시기 이렇게 네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우리가 이제 그 시대에는 이제 1924년이나 1940년에는 이 리얼리즘 시대 사실주의 뭐 그런 것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되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많이 했어요? 초현실주의. 우리가 정말 이상을 꿈꾸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 시대적인 배경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시기입니다. 그 당시는. 그랬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이 화가들이 다 이렇게 이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상상고 비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어떤 화가들은 그 사람이 죽어가는 그것들을 동물이나 아니면 다른 물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화가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시기에는 이런 초현실주의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겠고 그 이후에는 이런 과도기가 되고 고전주의가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서도 많이 바뀝니다. 처음 이 두 시기에 이 로스코는 전원 풍경화, 실내화, 도시 풍경화, 정물화 그리고 이런 뉴욕의 이런 지하철 그림들을 그렸고요. 이 중 마지막 주제는 이후의 작품들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2차 세대전쟁과 이런 전쟁 직후에 그린 작품들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리스 신화나 기독교적인 이런 모티브에 기반을 둔 것들이 많았고요. 이 로스코는 이런 순수, 추상, 회화에 옮겨가던 과도기 시절에 소위 멀티폼이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안개 낀 것처럼 몽롱한 직사각형의 생명, 즉 유명한 이런 고전주의 시기 작품으로 점차 발전해 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화가들을 보면 이 화가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작품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작품이 변화하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세월에 따라서도 바뀌고 환경에 따라서도 바뀌고 또 나이에 있어서 연륜에 있어서 뭐 심리적인 것에서 그거에 따라서도 많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출생했고 유대인이고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그리고 리얼리즘, 초현실주의 등 여러 장르 시도를 했고요. 종교화가 쇠퇴하는 시대에 집단, 이런 민족주의적인 살인을 많이 했죠. 세계대전 후에 인류가 어떤 의미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이 회화의 특징은 이 상호 간에 녹아든 듯한 색상의 이런 사각형, 결정적이지 않은 색채, 희미한 윤곽선, 그리고 묽게 희석시킨 반투명한 색들, 붓질에 의해서 캠퍼스에 스며들고
중첩된 색채들로 경교한 화면들, 하필 자국이 거의 없는 회화, 단순하지만 신비스러운 신성함, 이것들이 이 추상회화의 화가들이 대부분 공통점을 갖는 것들이 이것들이라는 거죠. 예. 이 로드코는 그의 행위를 미리 예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점차적으로 그 행위를 발견해 나간다는 거죠. 어떤 화가들은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해요. 그러나 나는 말을 적게 할수록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왜? 나는 추상주의 화가가 아니다. 나는 그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뿐이다. 큰 그림은 관객에게 직접적인 효소력이 있지. 그것이 관객을 그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이게 이 색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그의 점차 그의 전시들을 하나의 환경으로 제시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추상주의 화가가 아니다. 그냥 기본적인 감정을 표현할 뿐이야. 그래서 이 그림들은 관객에게 직접적인 효소력이 있다. 그래서 그 속으로 왜 이런 감정들을 통해서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도 같이 느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이거는 그 한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러시아 출신 유태인 추상주의 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10살 때 이렇게 이민이 와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 온 이듬해 그 아버지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이민을 와서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했나 봐요. 그래서 죽음으로 이런 불우한 이런 유년 시절을 보냈고 예일대에 합격하지만 당시 그런 미국의 반유대주의 그런 물결 때문에 장학금이 취소되어서 학교를 관두고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원래는 이 유태인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천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전쟁 시대에 왜 거기다 유태인 사람들을 죽였냐면 나중에 복수한다, 뭐 한다, 막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유태인들 학살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고난 때문에 아마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미국에서도 아마 환영은 유태인 사람들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환영은 많이 못 받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오렌지와 노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면추상. 그는 거대한 스케일의 화면을 이런 강렬한 색채로 채우는 그림으로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거나 그림 앞에 서면 이렇게 신비하고 숭고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코는 초기에는 이런 신화를 바탕으로 한 초현실주의에 매달리다가 1947년 무렵부터는 이런 생명추상으로 자신만의 이런 양식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색감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렌지와 노랑, 색으로 그냥 가르쳐 주는 거죠. 거기서 나타나는 이런 감성적인 이런 그 자신만의 이런 신비하고 숭고한 이런 느낌을 준다. 이렇게 전시를 한다는 거죠. 그 옆에 거는 이 마티스에 대한 경이라고 해요. 이 마티스에 대한 경위는 이 로스코의 추상 중에 유일하게 구체적인 제목이 붙은 그림인데요. 1954년에 제작되었는데 이 자신의 결혼식 때 장식 배경으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나 봐요. 이거는 이 로스코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강한 이런 종교적 체험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죠. 마치 저편에서 은은하게 비치는 태양빛처럼 그의 화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편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런 초월적 체험은 어떻게 보면 죽음과도 관련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되게 좀 독특하죠. 이거는
붓 대신에 스펀지를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기쁘면서도 부유감을 느끼게 하는 이 로스코의 생명 그림에 사람들을 열광하고 추앙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이 그림에 스펀지로 이용해서 붓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스코는 그의 그림에서 인간의 그런 감성 문제를 다루고자 했고요. 또 인간적인 고뇌, 비극, 희열, 운명 이런 것들을 표현하자고 했고요. 사람들하고 함께 이런 종교적인 체험까지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추상적인 이미지의 색면으로 색감으로 이런 표현들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작품들을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는 이런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색면으로 이런 작품의 전시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 로스코의 색면 추상은 굉장히 거대하고 어떻게 보면 둥둥 떠다니는 듯한 느낌으로 관객을 압도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이런 저편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그런 평을 받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작품은 안 봐서 모르는데 엄청나게 작품이 큰가 봐요. 그래서 그 작품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고 그래야 되나? 그 그림, 그 색감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 옆에는 파랑 속에 하얀과 초록입니다. 초기에 밝고 따뜻했던 이런 색채들이 후기에 들어갈수록 차갑고 어두운 색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굉장히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 병이 되면서 이 색감들을 보면 굉장히 그 지금 옆에 있는 것들도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우울한 색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가 자꾸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그런 관계, 거기서 이렇게 가는 느낌, 그런 것들을 이제 파랑 속에 그런 하양, 뭐 이런 것들을 넣는데. 이게 좀 약간 저는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그 차갑고 어두운 그런 이미지들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그 초기에는 굉장히 밝고 뭐 옐로우와 노랑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후기에 들어갈수록 굉장히 그 그림의 색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느꼈죠? 예, 그런 것처럼 이 그 병이 점점 짙어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 뭐 이런 작품들 어딘가 모르게 그 암울한 그런 이미지들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그린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 색감도 이제 그런 예감을 받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밝아졌겠죠. 그래서 옐로우 앤 골드라는 이름을 가졌죠. 그래서 지금 이 색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그 열정적인 이미지에서 이런 예술적인 이런 보라에 어떻게 보면 그 보색도 아닌 그런 관계의 배색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열정적인 정열이 넘친 화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색을 전공하는 저로서는 이런 정열적인 이미지는 가진 거는 같아요. 근데 그게 병으로 돼서 그렇게 했다는 게 좀 너무나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텍사스의 이런 전시관 이런 주제를 이렇게 앉아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그림들이에요. 이런 블루 같은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넣었다는 거죠. 이미지들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로 점점 이제 어두워지는 그림들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면, 좀 앉아서 고뇌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이렇게 색으로
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블루 같은 색을 짙은 군청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보랏빛, 청보라 뭐 그런 빛의 이 초록 뭐 이런 색들을 다 이렇게 이게 사진이다 보니까 이 색들은 전혀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이미지의 색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변의 수도승이래요. 그래서 프리드리히를 연상하는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프리드리히의 그 그림들을 보면 어때요? 우리 프리드리히의 그림은 어떻게 해요? 정면을 그리지 않잖아요. 뒷모습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해변의 수도승 그래가지고 프리드리히 그래가지고 프리드리히를 그린 그런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넷 뉴먼이에요. 네 번째 화가죠. 바넷 뉴먼도 미술 예술가입니다. 지금 오늘 그 이번 주에 보여주는 화가들은 이 미술의 그런 추상 예술 화가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생명의 이런 추상 표현주의의 해와며 조각가인 사람입니다. 바넷 뉴먼은. 그래서 추상 표현주의의 주요 인물 중에 하나이고요. 최고의 그런 컬러필드 화가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그림은 이런 어조와 내용에 존재하고 지역성, 그런 존재감, 또 우연함을 전달하려는 그런 의도로 명시적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그런 미국의 그런 추상표현주의 운동은 크게 두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런 잭스 폴록이나 웰렘드 쿠닝의 그런 뜨거운 표현적인 추상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바렛 뉴먼 아니면 마르크 로스코 이런 그 차가운 생명 추상 이런 그 뜨거운 추상 차가운 추상 뭐 이런 그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런 그 표현주의 추상 표현주의 회화들이 나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는 잭슨 폴록이 이런 구상적인 이미지로 돌아가자 이 평론가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뉴먼과 로스코를 미국 추상회화의 중요한 화가로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두 화가의 작품은 첫눈에 매우 평면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린버그에 따르면요, 회화가 이 현대적이라면 3차원 그 공간에 환영이기를 포함하고 2차원의 평면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회화는 이런 공간을 차지하는 조각과 달라서 평면으로 이루어진 예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뉴먼과 로스코의 화면은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는 거대한 생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언뜻 보기에 이런 그린버그의 평면성 교리를 충실히 실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실제로 이 뉴먼과 로스코는 공동으로 이런 평면성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바 있다. 우리는 이런 회화의 표면을 재확인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평면적인 형태들에 찬성한다. 그것들은 환영을 파괴하고 진리를 계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린버그는 이 그 뉴먼과 로스코에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 말하자면 이 두 화가의 작품을 순수 형식주의 회화로 간주한 것이죠. 가령 이런 3차원 공간의 환영을 포기하면 화면에서 대상도 사라지고 이야기도 사라진다는 거죠. 즉 이런 주제와 내용이 사라지고 화면에는 오직 이런 형태와 색채의 결합, 형식 이것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린버그는 이 뉴먼과 로스코의 작품을 그런 형식주의 회화, 즉
아무 내용도 없는 순수한 형식으로 간주한 거죠. 그래서 뉴먼과 로스코를 완전히 오해한 것이죠. 위의 언급에 덧붙여서 두 화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좋은 회화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주제가 결정적이며 비극적이고 영원한 주제만이 타당하다고 단언한다. 그것이 우리가 원시나 태고의 예술과 영적 혈연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고백하는 이유다. 한마디로 이들은 회화에서 형식이 아니라 주제를 중시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런 물음이다. 무슨 주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글쎄 무슨 주제로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유머는 수직선을 그리는 화가라는 고정된 해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수평띠 작품들을 제작했대요. 그리고 추상 표현주의 작품들에 적용되던 이런 모더니즘적 비평이 이 공간에 대한 논의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비판하고 자신의 작품이 이런 시간적인 작품임을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좌우대칭으로 나누는 띠는 실제로는 기하학적인 개념인 좌우대칭을 이룰 수 없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좌우대칭이 아닌 것을 좌우대칭으로 인식하게끔 유도하는 이런 유사, 좌우대칭이라고 할 수 있고, 대칭과 균형이라는 단절된 개념들 사이에 뉴먼식, 대립구조를 이룬다. 그래서 뉴먼은 그리스 미학의 영향을 받은 유럽 미술이 아름다움이라는 이런 조형적 가치만을 추구한다고 비판하며 그리스 전통에서 자유로운 미국 미술에서 새로운 미술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거죠. 좀 어렵죠? 말뜻이. 예. 그래서 유럽 미술하고 미국에 있는 미술의 대립을 형성해서 그리스 전통의 그런 기하학을 비판하였으나 자신의 작품에서 이런 정교한 기하학을 사용했다는 거죠. 또 1949년 이후에는 이런 그 황금 비율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뉴먼의 그런 기하학적인 그리고 그리스도기의 근원을 준 이 제이 햄비지의 역동적인 대칭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먼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이 주제인 이 숭고 역시 유럽 미술의 아름다움과 대립을 이뤘고요. 뉴먼에게 이 숭고한 회화는 이런 무한 개념을 제안한 이 캠퍼스에 담은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은 이런 모순성을 지닌 철학적 이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먼은 1960년대 이런 미니멀리즘 미술이 대두와 함께 등장한 이 비평 언어인 전체성과 스케일을 이 자신의 작품에 적용시키고 그의 또 다른 주제인 창조와 대립을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창조는 이런 빛과 어둠을 둘러 나눈다는 이런 분리적 특성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고요. 내적 스케일 역시 캠퍼스 내의 궁역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분리적 특성을 지닌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작품에 적용한 가치에 이런 전체성과 양립, 그래서 뉴먼식 대립 구조를 이뤘어요. 그래서 생명 위에 이 생명 위에 그런 띠 같은 거, 이렇게 선 같은 거는 이 고정된 형식을 사용하던 뉴먼은 이런 형식적인 스펙트럼이 좁다는 이런 비판을 받아왔으나 자신도 매 작품이 새로운 형식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뉴먼은 자신 독창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고정된 그런 형식을 고수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뉴먼은 자신의 독창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고정된 이런 형식을 고수하였고요. 의무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작의 결여를 비판함과 동시에 연작을 제작한 사실은 그의 전체 작품이 지니는 이런 독창성과 반복성의 뉴먼식
대립구조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48년에서 51년 이런 실험적 시기를 통해서 뉴먼은 뉴먼식 대립구조, 이런 회화관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60년대에 이런 미니멀리즘의 대두와 함께 기존의 작품에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요. 뉴먼식 대립구조는 이런 미술사와 미술 비평을 하나의 체계로 보는 이 크로포토킨적 시각을 기인한 회화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먼식 대립구조를 뉴먼의 작품에 새로운 해석들로 적용하는 것은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있던 1949년 수평적 띠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과 동시에 각각 개별적에 적용되던 이런 숭고와 창조의 논의를 하나의 문맥으로 서술할 수 있게 한다는 의의를 지니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넷 뉴만의 그 특징적인 것들을 보면 정치, 조류학, 지질학, 어학, 언시 예술에 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맨하탄에 정착한 이 폴란드계 유태인 가정에서 출생을 했고요. 이 사람도 유태인 출신입니다. 이 편안한 가정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3년부터 27년까지 이런 철학 공부를 했고요. 10년 동안 의류 제조업에 일하면서 미술교사로도 일을 했고 1933년 뉴욕 시장 선거에도 출마했다고 합니다. 그가 선거 유세에 언급한 공약들은 대중을 위한 화랑과 카페를 지어서 늘릴 것이다. 그리고 뉴욕시를 위한 오페라단을 구성할 것이다.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 것이다.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부서를 설립할 것이다. 그렇게 시장 선거에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기본 요소의 작품을 보면 색면, 단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과 이런 선의 크기와 대비와 이런 것들의 광대한 전경을 함축시켜서 만들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 그 다음에 스트라이프, 원색의 평면적 수상화. 그래서 색채는 화면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화면을 만들어내며 그 화면은 덧칠되거나 여백으로 처리된 띠들에 의해서 잘려진다. 그래서 수직선은 수동적이고 거의 무한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현상이다. 크기는 감동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미술에 성취하는 노력들을 많이 다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해안의 숭고를 포착해서 지금 이런 평범한 것의 변형, 그래서 이런 변기나 프로스박스 이렇게 평범한 것들을 빛나는 아우라에 감싸인 예술로 변형시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해석이다. 하나의 대상은 그것이 해석될 때 작품으로 변형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초기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뉴욕 경매에서 487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이 단일성 엄청나죠? 예. 그래서 뉴먼은 해와는 벽면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한 크기의 캠퍼스의 화면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지피를 그 특징으로 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캠퍼스의 이 집이라는 수직선과 색채 외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색면에 하나의 수직선을 그려놓고 크기, 모양, 색채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 크게. 그래서 일체의 구성을 포기함으로써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형상이 제거된 화면은 소멸하거나 중첩돼 실제 공간에서의 하나의 사물로 존재할 따름이다. 그래서 뉴먼의 작품은 평범한 색면 해화라고 색면 해화와는 구별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작품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보이스 오브 파이어. 지금 이렇게 큽니다. 이게 영웅적이고 숭고한 사람이래요. 레드로 이렇게. 이것도 작품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마지막 회침, 당신은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보편적인 외침이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빨강 레드입니다. 약간 그 보색의 그런 격렬적인 이런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외부 세계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가졌고요. 이 로스코는 그림이 성취될 장소와 유사한 공간과 빛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의 효과, 영향력을 중시한 점은 주관적인 세계를 초월해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의미에 도달하기 위해서 미술가 자신은 그들의 작품 뒤로 물러난 듯이 보인다. 예, 그렇게 해서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3차 시에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